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이제 콜라보 설명회 이 논술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또 카톡방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지를 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고3의 입장에서 일단 네, 어, 원했던 뭐 교과 전형, 학종 전형 등등 원했던 계획이 조금 틀어진 경우에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그래도 그냥 정시 올인 외에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부에서는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김웅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학종으로 그나마 어떠한 플랜 B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문자 제목 붙였던 것처럼 일단 찐 문자 문과를 위한 이제 문과를 위한 설명이 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지금 여기 뭐 프로필이 뜨고 있는데요. 이제 대치동하고 또 이제 뭐 강동, 그다음에 이제 대구, 또 천안까지 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논술 수업을 하고 계시고 저랑은 또 이 대치한 논술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우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좀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뭐 전체 공개 메시지로 여기 채팅창에 띄우셔도 좋고 아니면 뭐 DM으로 응 선생님은 아마 이제 발표하느라 좀 보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우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제가 카메라를 켜야 되나? 아, 네, 됐습니다. 아, 이거 제가 풀어야 되는구나, 음소거를. 됐나요? 아, 됐군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인문 논술 강사 김응서라고 하고요. 예, 만날 뵙고 좀 인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줌으로 인문 논술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올해 이제 고3 입시 2026학년도 인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 PPT를 통해서도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김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프로필은 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치동의 비전 21 학원을 좀 그 본진으로 삼아서 여러 군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문논술 수업을 진행한 건 지금 횟수로는 한 7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계속 인문 논술을 진행을 해오면서 올해 입시 논술이 어떤 좀 특징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인문 논술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페이지 넘어간 거 확인되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이제 올해 입시 전형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미 뭐 여러 블로거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부족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인문논술 전형이 좀 어떤 전형이고, 그리고 올해 입시는 어떻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가장 좀 그 걱정이 많으실 경쟁률 이슈랑, 두 번째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어떤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저, 네 번째는 학생부 관련돼서 논술 전형이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쟁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전형이 아니다. 이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운에 기대서 합격과 불합격이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노력할 필요 없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지원했을 때 운이 좋으면 되는 거지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수치로 드러나는 경쟁률이 다른 학생부나 뭐 교과나 다른 전형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경쟁률을 보면 논술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응시 경쟁률 기준으로 보면 1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응시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300대 1까지 갔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을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그게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성균관대학교 입시 전형 결과인데요. 이 성대가 이제 해마다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전형 자료를 자세하게 공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2020학년도에 성균관대가 그 본인들이 수시, 정시, 입시 데이터를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해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성균관대에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최저를 충족시키는지 비율을 좀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경영학과 데이터를 보실까요? 경영학과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가장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쟁률이 93.7대 1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경쟁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시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9월 둘째 주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균관대 경영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이제 수치상으로 드러난 경쟁률이 93.17대 1, 거의 100대 1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나름 9월 둘째 주가 됐을 때, 나는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3학육이라는 최저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남은 2달 동안 좀 열심히 하면 3대 1은 거뜬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의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과연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거부감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부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약간 핑크빛 경쟁률이 응시 경쟁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경쟁률이냐면, 이거는 그, 11월 이제 둘째 주에 수능을 보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그 다음 토요일 날 실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제 시험장에 온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은 93.7대 1이었는데, 그러면 수능을 실제 봤더니 내가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3학육이라는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실제 시험장에 오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경험 삼아 한 번씩 이제 와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질 않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시를 너무 잘 봐서 굳이 논술로 성대를 쓰지 않아도 나는 뭐 연고대나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친구들도 굳이 이제 성대 논술 시험장에 올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제외되면, 그러니까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3학육의 최저를 맞춘 거라고 예상한 친구들이 실제 시험 연장을 채웠을 때의 경쟁률이 46.8대 1.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처음 지원 경쟁률에 비해서는 절반가량이 사라진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실질 경쟁률, 가장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쟁률이 30.8대 1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응시 경쟁률은 46.8대 1이었는데 왜 실질 경쟁률은 30.8대 1로 또 나머지 학생들이 왜 또 사라졌을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실질 경쟁률은 당시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리를 채운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 부분 또 포함이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는 맞추지 못했지만 성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안 됐지만 한번 현장을 경험 삼아 가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내가 최저가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한 문제의 차이로 최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약간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지 어떤 경우가 이제 생길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은 최저를 맞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실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성대 3학육을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 수능 성적표상에서 3학육의 최저를 맞춘 친구들끼리의 마지막 실질 경쟁률은 3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100대 1이라는 지원 경쟁률이 마지막에 최저를 충족시킨 친구들끼리의 경쟁률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대 1이라는 숫자보다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30대 1은 그런 만만한 숫자이냐? 그렇지 않죠. 30대 1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또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30대 1의 경쟁률에도 어느 정도 허수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저가 이제 높은 대학들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학교가 4합할로 최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3합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제 요 대학들이 3합을 요구하고 나머지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2합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가 높은 대학일수록 논술 준비를 처음부터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정시 경쟁력을 갖춘 친구들이 그냥 수시 원서를 버리기 뭐하니까 논술을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재수생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뭐 학생부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재수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정시 위주의 준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굉장히 정시 준비를 꾸준히 해왔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실제 정시에서 3합6이라는 최저를 맞추는 거에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어요. 현역들 같은 경우는 3합6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재수생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 수시 6장을 했을 때 학생부나 교과를 쓰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이미 이제 재수를 한다는 건 학생부나 교과보다는 정시 위주의 입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수시 6장의 카드를 버릴 수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남은 선택지는 유일하게 논술 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시 6장 카드를 버리느니 내가 지금 정시로는 충분히 중경외시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냥 논술로 혹시 모르니 위에서부터 그냥 원서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을 논술 전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이 30대 1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은 갖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실전에서 논술에 대한 충분한 문제풀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완성도 있고 변별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냥 경쟁률만 채우고 있는 허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까지 제외하면 실제 성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3합6이라는 최저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논술 준비도 꾸준히 해서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완성도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친구들. 그 친구들끼리의 의미 있는 경쟁률은 저희가 통상 볼 때 15대 1 안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0대 1이란 경쟁률에 압도당하실 필요가 없이 마지막에 본인이나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채도도 맞출 수 있고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해있다면 15대 1의 경쟁률이 나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논술 전형이 수치상으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나 다른 교과 전형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제공해드린 자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전형, 계열별로 최저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대학교가 최저를 충족시키는 비율이 30%인데 글로벌 경제학이 거의 40% 가까운 최저 충족 비율을 보이는 걸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낯선 이유가 뭐냐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6이에요. 근데 성대 이제 전공들 중에서 앞에 글로벌 계열들이 붙은 전공들,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글로벌 리더학 같은 경우에 최저가 한 단계 높습니다. 3합5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3합6이라는 최저보다는 3합5를 맞춘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을까? 훨씬 더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데 이걸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 친구들이 특히 재수생들이 되겠죠. 이 친구들이 본인은 3합5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최저 경쟁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최저를 높은 전공을 선택해서 경쟁률의 부담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3합5라는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계열로 전공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계열들보다는 글로벌 계열들의 최저 충족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의 부담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강대 자료도 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강대가 이제 작년부터 최저를 한 단계 낮춰서 재작년부까지는 3합 6의 최저를 요구했었는데, 작년부터 최저를 한 단계 3합 7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성대 같은 경우,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최초 경쟁률은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지만,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종 경쟁률이 이것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20대, 28대, 32대 1, 24대 1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상당 부분 허수가 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 드러난 이것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10대 1에서 1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도 마찬가지죠. 자, 중앙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합 6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중앙대가 사실 학교에 비해서는 최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고려해준다는 약간 번칙적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같은 라인에 있는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가 2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대는 3합 6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최저가 까다로운 학교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최저를 맞추는 실질 경쟁률은 원래 경쟁률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 편차는 있긴 하지만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5대 1까지도 떨어지는 전공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학교에 비해서 최저가 높기 때문에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처음에 지원했을 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너무 높은 경쟁률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하고 싶은 학생들 또는 자녀들한테 좀 권해보고 싶은 학부모님들도 이 경쟁률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선뜻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걸 부담스러운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학생이 논술 전형을 꼭 준비하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경쟁률에 때문에 뭐 판단을 유보하시거나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는 건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중요한 건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거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최저가 있는 대학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은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그 처음에 지원했었던 높은 경쟁률이 그대로 실질 경쟁률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경쟁률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최저가 있는 성대나 서강대나 경희대를 합격하는 것보다 최저가 있는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를 합격하는 게 더 어렵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논술 전형은 어찌됐든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시 준비와 꾸준히 잘 병행을 하셔서 이왕이면 좀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하시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선택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자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해마다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하는 대학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한 몇 해 전만 해도 굉장히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을 한 3, 4년 정도만 좀 되돌려 보셔도
교육부에서 논술 전형을 각 대학별로 폐지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거의 사교육의 온상이나 복마전처럼 취급을 받았던 게 논술 전형이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수시에서 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논술 전형을 각 대학에 폐지 또는 상당부 축소하는 걸 권고를 했었고, 뭐 이거를 뭐 굉장히 그 보조국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푸시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 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의 지원 규모를 줄인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럼에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해마다 논술 전형을 좀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무적이었던 건 작년에 이제 한 8년 동안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실시하지 않았었던 고려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부활시킨 거였죠.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정원 규모로만 보면 논술 전형으로는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아마 고려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연대를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학교죠. 경쟁 관계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마 연세대학교가 그동안 논술 전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 자원들을 데려가는 걸 계속 옆에서 아마 주의 깊게 보고 난 이후의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도 논술 전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전형을 고려했지만 아무래도 대학들은 자신들이 전형을 실시해서 뽑는 전형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 면접 전형 아니면 논술 전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면접 전형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논술 전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가 작년부터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 수도권에 있는 유의미한 대학 중 이제 국민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국민대가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실시는 하지만 이게 올해 이제 국민대가 논술 전형을 어떻게 할지 이제 전형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 논술은 아니고 약술 논술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문 논술이랑은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하나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권 대학들 중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딱 두 군데가 남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서울시립대고 또 한 군데가 서울대가 됩니다. 이제 두 학교 모두 이제 어느 정도 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까지 이제 교육부의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인문논술을 폐지를 한 대학인 거고 서울대학도 폐지한 이후에 논술 전형을 부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울대 안에서도 학계 내에서도 학내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형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논술 전형을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수년 내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논술 전형을 어떤 유형으로든지 아마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논술 전형이 이제 거의 폐지되는 가닥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학생들도 괜히 뛰어들었다가 오래 안 되면 더 망하는 거 아니냐, 재수할 때 전형이 없어지면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논술 전형을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술 전형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최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논술 전형은 반드시 이 정시 최저랑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이제 논술 전형, 저도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지만, 논술 전형은 학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정시 준비도 안 해도 되고, 논술만 좀 잘하면 인생 마지막 역전을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경쟁률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색도 달라지고 더 중요한 건 합격 가능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시 준비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그런 생각이면 논술 전형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정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높은 최저는 이제 고려대가 4합8이라는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3합6, 3합7, 3합8, 2합4, 2합5, 이렇게 다양한 최저 기준의 최저 기준을 대학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최저를 만족시키는지에 따라서 내가 9월 둘째 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둘째 주면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정시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원서를 이제 써야 되겠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뭐 정시 데이터를 쭉 고려해서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는 제가 최종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좀 논술 전형을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최저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여드린 최저 기준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현역들을 좀 배려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무래도 입시 분위기가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 되어버렸고, 아무래도 수시 전형 현역들을 위한 전형이 되어버렸죠. 이제 계속돼서 재수생이 좀 누적되는 분위기에서는 현역들이 정시 경쟁력을 갖추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현역들은 사실 수시 전형이 아니면 현역대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학들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저 기준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면 정시에서 유리한 재수생들한테 마찬가지로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현역들에게 논술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는 목적에서 최저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대학들이 최근 2, 3년, 1, 2년 사이에 다 최저 기준을 한 단계, 두 단계 낮춘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3합 6의 최저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3합 6이지만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안쪽에 있었어야 돼요. 영어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됐어야 됐고, 그러면 영수, 탐구 중에 2합 4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탐구를 선택하면 탐구 두 개 평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탐구는 거의 네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성균관대는 3합 6은 유지하고 있지만 탐구를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저를 잡을 때 탐구를 무조건 물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를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좀 바뀐 이유로는 성대 경쟁률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탐구 두 개를 선택하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본인이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좀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와도 충분히 이제 3학력을 시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역 친구들도 성균관대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합 6에서 3합 7로 한 단계가 내려왔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3합 6에서 시작해서 3합 7, 8까지 이제 올해 내려온 대학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2합 5에 걸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2합 5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 한 2년 전까지면 대부분 3합 6의 최저를 요구했었던 대학입니다. 근데 2합 5로 최저를 굉장히 완화시켰죠. 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는 한양대학교랑 이화여대가 이제 올해 최저를 변경시킨 대학이에요. 이화여대는 작년까지만 3합 6의 최저였는데, 올해는 이제 2합 5로 굉장히 많이 최저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천하제일 논술 전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운빨이 좌우되는 학교라고 유일하게 이제 인정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도 없고 이전까지는 최저도 없고 내신도 비교과 10%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 심지어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논술 전형을 하는 친구들은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넘보는 대학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300대 1 이상을 이제 찍었던 대학인데 올해부터는 좀 그게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됐어요. 이제 한양대가 이제 3학 7회 최저 기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막 이전처럼 그렇게 분화방들이 많이 덤벼들 수 있는 대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저를 좀 꾸준하게 준비해서 맞출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았을 때는 오히려 논술 준비를 꾸준히 준비했었던 친구들은 한양대를 피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어, 그 아무래도 실전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양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쟁률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로 좀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는 한양대도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에서도 뭐 연세대나 등등 좋은 대학들이 있어서 뭐그 최저를 고려하지 않아도 특히 이제 뭐 정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어, 정시 준비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없는 대학들로만으로도 6개 대학을 아마 선택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학생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관련돼서 좀 잘못 알고 계신 정보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도 학생부로 결정되는 전형이다라고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이제 입시를 경험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농술 전형으로 대학을 간 친구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논술 전형이지만 학생부가 거의 한 40%까지 반영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 최근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랑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의 그 숫자의 비율이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 20곳, 반영하지 않는 곳이 17곳이라는 건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국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이대, 또 서강대 등등 좋은 대학들로만 6개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부담은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뭐 10%는 이제 이 의미가 없는 대학인 거고 20%, 30% 이제 반영은 되고 있지만 이 수치가 뭐 몇 퍼센트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서강대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서강대는 올해부터는 학생부를 아예 폐지를 했어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고려했을 때, 이게 학생부 좋은 친구들 꼭 논술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게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서강대도 이제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강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를 20%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를 교과, 10% 나머지 10% 비교과를 받는데, 지금 보시면 교과에서 1등급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8등급이 9.7점이에요. 그럼 100점 만점 중에 내신 때문에 점수 차이가 0.3점 차이 나는 거죠. 1등급이랑 8등급이랑. 그러니까 이 지금 수치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내신은 거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강대학교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신 1, 2등급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3등급부터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을 고려한다면 3등급과 8등급의 격차는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서강대 자료만 통해서 확인되는 건 아니라 뭐 중앙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카톨릭대 내신 30%를 보는 대학인데 1등급과 8등급의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학들에서도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전형은 충분히 논술 실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공개하고 있는 입시 전형 자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점에서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학생의 학생부 등급이 6등급 안쪽에만 있으면
학생부 때문에 합격과 불합, 어느 대학이든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부 등급이 7등급, 8등급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가려야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그 입시 원서를 지원하게 될 때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해 입시, 뒤에 있는 자료는 실제 이제 학생부 등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뭐 동국대 자료나 또 동국대 자료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입시 전형은 어쨌든 최저 기준도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경향성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학생부 부담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술 전형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도 넓어졌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역들이라면 논술 전형으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정시 성적이나 학생부 등급보다도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주요 대학 아마 관심 있으실 만한 주요 대학들의 이제 전형 자료를 쭉 정리해 놨는데요.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뭐 연세대 빼고는 다 최저가 있고 학생부는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 이제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 문제 중에 수리 문제가 출제된 학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계열 불문하고 수리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되고, 다른 한양대나 중앙대, 경희대, 또 이대, 건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특히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지원하실 때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논술 전형이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수시, 정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수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중간고사 시점이 돼서 아마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부분 담임 선생님과 아마 한 번, 한두 번은 입시 상담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뭐 남은 1년을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한테 처음부터 담임 선생님이나 입학 지원, 입학 상담 선생님이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학교에서 그 책임져 줄 수 있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어찌됐든 끝까지 내신을 잘 챙겨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의 폭을 높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 진학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나름의 좀 그 안정적으로 대학을 보내는 걸 일차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던 선생님들도 마지막에 이제 9월 원서를 쓸 때쯤 되면 학생부로 6장을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등급, 뭐 2등급 초반에 있는 친구들은 6장으로 학생부를 다 쓸 수 있겠지만 2등급 후반부터 3,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6장을 다 학생부나 교과로 쓰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뭐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라인의 학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도 너 한두 장은 그런 논술 전형으로 써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9월 둘째 주부터 논술학원에 이제 그 자리가 꽉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9월 둘째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두 달 동안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저는 준비해서 이제 합격을 하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자녀분들의 학생부 등급이 만약에 뭐 3등급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등급, 4등급으로 지금 사실상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라면, 내가 이 정도 대학을 만족을 한다. 그럼 뭐, 추가적인 고민 없이 그냥 학생부나 교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학생부나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만족스럽지가 않다. 나는 그 대학의 이상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판단을 하시면 학생부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과감히 학생부는 어느 정도 그냥
그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수준에서 준비를 하시고 남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는 정시 준비에서 최저를 맞추고 병행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입학 그 입시를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시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못해서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잡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선택지가 다 망하는 경우들이 현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저는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의 입시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고려했을 때 내가 지금 남은 기간을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논술 전형도 나의 입학 지원의 어떤 상향 카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마지막까지 학생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2학년이 끝난 시점에 학생부 등급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변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12가 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셨을 때, 지금 내 아이의 학생부 등급이 최종 등급이다. 라는 걸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학생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뭐 컨설팅이나 다른 방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어, 과연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고 싶다면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현역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들에 비해서 정시 경쟁률이 많이 부족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모, 6모, 9모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시생들이랑 경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수생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시 경쟁력이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모, 6모, 9모를 뛰어넘는 성적을 실전에서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9모 성적이 그대로 유지돼도 현역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오히려 3모, 6모, 9모 때 굉장히 잘했다가 실전 때 굉장히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걸 좀 예상을 하신다면 정시 성적만을 좀 고려해서 그것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건 현역들에겐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다. 현역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처럼 정시 위주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수시 6장을 버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수시 6장 내가 쓸 수 있는 아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정시를 어차피 준비하면은 최저는 잘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어, 일주일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만 연습한다면 오히려 실전에서 좀 정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나오더라도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시와 관련돼서도 논술 전형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과생들 최근에 이제 문과로 인문 논술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교차 지원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이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올해는 이제 유행이 사탐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탐을 하는 친구들도 하나 정도는 거의 다 사탐 과목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과 학생들의 비율이 예전보다는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이과 학생인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에도 현역 때는 이과 준비를 하다가 재수할 때는 인문 논술로 또 바꿔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저 경쟁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리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은 수학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이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들 생기들보다는 수리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이과생들이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논술 전형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학생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을 잘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선생님 저희 애가 아는 게 없어서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책을 읽지를 않아요.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도 입시다 보니까 학교 공부랑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었던, 교과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다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탐구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 특히 이제 사회와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경제, 그 정치와 법, 그러니까 이런 주로 주요 사탐 과목들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로 연결이 되고, 국어과에서 배우는 뭐 독서 또는 문학, 또 다양한 제시문들 마찬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한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글을 쓰는 부분은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처음에 처음 하는 공부에 대한 그 적응만 끝나게 되면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대한 그 흥미가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활용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면 훨씬 더 이제 답안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형도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드렸던 것처럼 요약, 비교, 적용, 평가 등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세대는 연세대 문제 스타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성대는 성대 문제 스타일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실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생이 뭐 글쓰기에 대한 기초 배경 지식이 없다, 기초 실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늦으면 늦을수록 어느 정도 또 부담감은 가지셔야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른 시점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꾸준하게 빈출 유형과 빈출 주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전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실 연세대 문제랑 고려대 논술이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뭐 만약에 학생이 좀 논술 전형에 관심이 있고 학부모님도 학생이 논술을 통해서 연고대와 같은 좀 상향 지원을 좀 고려하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세대 논술은 좀 답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고려대 논술은 답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진행 방식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실제 제작한 문제, 또 실전 기출 문제, 다양하게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주제별로 다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1대1로 첨삭을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꼭 제가 이제 리라이팅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뤘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리라이팅까지 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커리큘럼은 이후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원들 시간표도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 리스트고요. 지금 이제 후기 간단하게 몇 개 넣어놨는데 요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질문들 좀 채팅창으로 주시고요. 일단 제가 저한테 들어온 것들을 좀 공유를 몇 개 해드릴게요. 물 한 잔 드실 동안. 네, 종류 좀 7개 정도 정리해놨는데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PPT 마지막 그 시간표를 좀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해주시고 질문을 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깐 오디오가 좀 꺼져 있어서요. 네, 아, 네. 네네. 질문들 이제 보이세요? 네네 보입니다. 제가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성대 논술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설명을 드렸다. 요게 이제 그, 그 말씀을, 그러니까 계열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게 그거 아니면, 같아요. 왜 이과 애들이 문과 논술 보고 갈 수 있고, 이과 갈 수 있고, 네, 그거. 맞아요. 예,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문제 유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문제 유형은 고정적으로 가고, 이제 전형에 있어서 선택지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올해부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작년부터 조금 변화가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계열별로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공계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리논술을 봤어야 됐고, 인문사회 계열에 가는 친구들 무조건 인문논술을 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대가 이 벽을 좀 허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 논술을 해도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을 봐도 인문사회 기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공계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연계 수리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인문 논술을 해도 좀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대 자연계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유형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두 번째, 이대가 기회를 하셨는데 최저가 약해지면 합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이대가 작년까지는 이제 3합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최저 부담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고대를 빼면. 이제 근데 이하 모는 이전보다는 최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건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이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지가 굉장히 이제 전형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저를 이렇게 갑자기 크게 변동시켰을 때는 대학들이 대부분 문제 유형을 일정 부분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낮아지면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최저를 높이면은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대가 과연 이제 뭐 6월이 되면 전형자라고 나오겠지만 모의논술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부가 이전보다는 최저 부담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경쟁이 높아지겠지만 이대는 경쟁률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이대는 만약에 전형이 유지가 된다면 분량 제한이 없는 학교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덤볐다가는 큰코 당하기 쉬운 학교가 이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꼭 최저가 낮아졌다고 해서 경쟁률 부담이 생긴 건 맞겠지만 꼭 그렇게 어, 무조건 배제시킬 카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연습하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대는. 세 번째는 드라마틱한 케이스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 역전한 친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뭐,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겠지만, 이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이미 뭐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도 있고, 근데 제 학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는, 논술 전형으로만 대학을 5군데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현역 때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너무 화려하게 보낸 친구여서, 음, 거의 이제 뭐 학생부도 뭐 거의 5등급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대학은 못 쓰는 상황인 거죠. 이제 정시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정시도 안 되고 학생부도 이제 안 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술 전형을 시작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의 기초 베이스가 아예 없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현역 때 정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원광대 성적이 나왔어요. 정시로는. 근데
그래도 논술 전형을 본인이 열심히 해서 현역되는 최저를 맞춰 성신여대를 갔어요. 음, 성신여대를.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은 재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맛을 본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가 재수 때 한 번 더 해서 논술 전형 세 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서 이합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합을 맞춘 다음에 세 군데가 경희대, 건대, 외대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논술로 붙어서 경희대 이제 경영학과를 갔고 경희대 경영학과를 가서 이제 거기서 또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다음에 편입 논술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편입 논술이랑 입시 논술이랑 문제 유형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논술 전형을 이미 너무너무 잘 연습을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따로 편입 준비를 하지 않고 편입 논술로 고대를 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원광대가 고대 학생이 된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고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것도. 그때 이 친구가 고대 경영 편입론수로 갔때 경쟁률이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1000대 1 가까이였다고 들었는데, 그걸 간 거죠. 편입학원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논술 잘해놓으면. 그렇게 간 친구도 있고, 뭐, 수학 5등급의 연대 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작년 합격자 명단에서는 뭐 좀 비슷한 케이스 없나요? 한번 그 명단 한번 봐주시면. 아, 네. 작년 케이스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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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어렵던 고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다 있네요. 그쵸. 요 고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학생이었는데, 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술을 고대 한 장 쓴 친구였어요. 이제 대구 학생인데, 공부 잘하는 애. 학교 공, 네, 학교 공부를 꽤 잘했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학생부로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요렇게 이제 쓰고, 근데 한 장이 어떻게 할까? 학생부로 마저 쓸 것인가? 아니면 최저를 충분히 사업화를 좀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를 한번 써볼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나머지 학생부 5개 다 떨어지고 고대 논술만 붙었어요. 음,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음, 제가 계속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처음에 논술 전형을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하고 싶어서 왔던 친구예요. 음.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을 그렇죠. 보잖아요. 그게 이제 논술 문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논술 문제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대구 친구인데 그런 목적으로 왔다가 이제 논술 전형 고대를 한번 써보자.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고대 논술만 됐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성대 간 친구들 중에서도 뭐, 전혀 성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최저가 잘 나와서 성대를 간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좀 좋은 대학이고,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잖아요. 네. 이게 낮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논술 성적이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보다 논술 실력이 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저가 실력.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선택을 한 거죠. 최저가 되면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고. 육론술. 네, 잠시만요. 육론술은 무모한가요? 네. 무모하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은 최저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최저를 맞추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 오셨을 때 어머님 최저를 만족시키는 비율이 100%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여쭤보면 그래도 한 60%, 70%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정확히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중에 실제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성대자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가 낮다 그래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최저 경쟁률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합도 상향 지원해서 이합을 준비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총상적으로 보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은 30%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그 응시 경쟁률의 100대 1의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논술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이미 최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한번 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논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많이 문제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외대 문제보다 단국대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음, 예. 아주대, 인하대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최저 위주로 잘 준비를 해서 뭐 파이널 때 뭐 예를 들어 경희대, 외대, 또 서강대 요런 대학들 연습했던 친구들이 한번 제가 너 이거 인하대 문제 한번 볼래?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 지금 서강대 문제 푸는 걸 감사해. 내가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만큼 육론술은 아, 이건 최저가 없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질문 좀 잘못 이해했어요. 음, 예. 음,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육론술이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육론술을 최저가 없는 걸로만 고려하신다면 조금 무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저를 안고 가는 육론술이면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6장을 내가 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최저를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그렇게 무모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론수를 다 최저를 있는 대학을 썼는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 내가 최저를 세 군데만 맞췄다. 두 군데만 맞췄다. 이제 그러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육론수를 썼을 때 최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럼 그건 절대 무모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최저가 이제 그 관건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육론수를 쓰든 두 장을 쓰든 세 장을 쓰든 내가 어느 정도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술형 논술, 이제 아무래도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대가 이제 약술 논술을 좀 시도를 하면서 이전보다는 약술 논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약술 논술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내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데 뭐 학교에 따라서 국어, 수학 보는 학교도 있고 국어, 영어 보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가로 채워 넣기.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는 그냥 풀어서 답 풀기, 답 쓰기. 그래서 약술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문 논술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약술 논술은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제 약술 논술을 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모집 정원도 많고 그래서 정말 분화방처럼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학교가 가천대 약술이었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신 4,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약술논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정원도 많네? 그러니까 6장 중에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한 장 그냥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내신 준비가 꾸준하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더 불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수학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시험이어서 제가 같이 수업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가천대 약술 그 전형 쓴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과목들보다도.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약술 논술 좀 고려를 하신다면, 만약에 약술 논술로만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인문 논술은 드실 필요가 없고, 한 가지 고려해 보는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음. 그거는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능 최저도 불안한데 논술 준비까지 할 시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정시파다. 정시파인데 이 수능 굉장히 특히 현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정시 경쟁률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본인들이 하죠. 이제 그래서 이 수능 준비 때문에 굉장히 좀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음,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시 6장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시파들은 학종이나 교과를 안 쓰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일찍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반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을 2개씩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이건 아무래도 글을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연습한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습한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실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초부터 꾸준하게 연습한 친구들은 마지막 시점이 됐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논술 준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논술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본 친구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본인이 선택한 대학들의 문제만 경험해 봐도 충분히 실전에서 완성도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 지금 상황을 고려하셨을 때 논술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마지막에 시간을 버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논술 전형을 수업을 하지만 학원 와서 수업하는 4시간, 그리고 집에서 복습하는 2시간, 그러니까 합치면 6시간 빼고는 절대 논술 준비를 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실력이 더 붙는 것도 아니고 대신 빠지지 않고 매주 매주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하고 싶어도 정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술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네, 그렇게 마지막에 압도적으로 시간을 좀 한 번에 몰아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조금 시간이라도 좀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오히려 실력을 붙이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최저를 맞춰야 논술 시험이 유의미한데 수능 보고 절대 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수리 논술이에요. 네. 그 수리 논술은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수학을 난이도 있게 잘 연습해왔던 친구들은 사실 수능 끝난 다음에 그냥 그 수리 논술이 어떤 식인지만 경험해 보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인문 논술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인문 논술은 어느 정도 글을 풀어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감각과 실력을 갖추는 게 상당 부분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만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저는 논술학원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현장 가서 봤는데 합격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규 분포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 내내 충분히 논술과 관련된 공부를 한 학생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충분히 현장에서도 이제 문제를 거뜬히 풀어낼 수 있는 실력 갖춘 친구라고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수능 보고 시작해서 논술 전형으로 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다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더 없으셔서? 선생님 혹시 그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지금 채팅방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자녀분 구체적인 뭐 그 성적이나 또는 데이터 가지고 저랑 상담 좀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네, 제 후반부 발표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발표를 좀 하고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 저희 설명에 일단 콜라보로 전반부에 김웅선 선생님이 논술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요. 뭐 큰 플랜 B겠죠, 이거 역시.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종 플랜 B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차피 대부분 제 밴드나 제가 문자를 좀 드리긴 했었군요. 어쨌든 저를 다 인지하고 계신, 네, 오늘 초어를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SNS나 아니면 문자 연락 받고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체로 위에 세 가지입니다. 왜냐면 연세대 하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 이렇게 좀 설명회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늘 차치하고요. 일단 그 문과에 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짜시는 데 있어서 혹은 실제로 2학년 때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이 범하는 오류들 내지는 조심하셔야 할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점검입니다. 실제로 유료 컨설팅에 오셔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입시를 끝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3학년이면 당연히 서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나중에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2학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1학년들은 일단 이 선을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는 가야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호기로운 경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이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가야죠 하는 순간 이렇게 8개로 8개 카테고리 전형들이 딱 좁혀지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중에서 6개를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관적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뭐 고대를 못 갈 바에 그래서 뭐 고대를 못 가면 저는 어차피 반수예요. 재수예요. 그러면 뭐 성대나 서강대는 우리가 어차피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등록도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합격하면 등록은 할 것, 뭐 나중에 다니다 반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을 일단 잡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마지노선을 이제는 정말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2학년부터 이거 알아야 되긴 하는데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수시에서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으로 가능한 최선의 학교 학과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자꾸 등급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국어는 3등급이고 뭐 영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100분위로 평균 100분위 정도까지는 좀 파악해 주시길 권하는 거고요. 그냥 평균 2등급이라 하면 여기 제가 중경시라고 잡아놓긴 했지만 이게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에 수렴하는 그 2등급이면 평균이 그러면 사실은 뭐 한양대, 성대도 서강대도 가거든요. 하위권 학과는. 뭐 한양대는 거의 다 갈 수 있고요. 성서 하위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대도 뭐 이대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이대 어디까지는 문제가 또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100분위로 좀 파악하시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정시로 대충 중경시를 간다 이건 좀 넓긴 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카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줄 친 곳은 상대적으로 약간 상향이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이대는 적정 라인이 되는 거고 왜 내가 여기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립대 관대를 안정으로 써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학교는 다 수능 후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수는 절대 안 해요 내지는 아니 뭐 재수는 생재수는 안 할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립대 관대를 쓸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을 잡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랑 같이 뭐 스터디다고 하시는 성재윤 소장님이 만드신 자료인데 어쨌든 대충 초간단 시리즈 정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정시는 표준 점수로 갑니다. 이제 올해 고2까지는 표준 점수 가는데 대충 어디쯤 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100분위 평균 100분위까지로 좀 알아보자. 그 표준 점수는 매년 변하지만 평균 100분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대학 입원 우리 고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마 입결이 이미 나온 학교도 있고 입결이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학종에서 있는 그러니까 교과는 상관없지만 학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종은 이것이 즉 내가 A그룹 고교인지 E그룹 고교인지에 따라서 대학 입원은 우리 학교의 내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이 그룹의 2점대 초반이다. 근데 입결을 쫙 봤더니 이게 서울대 연대도 2점대 초반이 뽑혔더라. 그러면 이 그룹 학생이 써도 될까요? 안 되겠죠. 최종파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어쩌다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거는 아마 그 입결은 대체로 C그룹이나 B그룹 학생의 입결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학교가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느 레벨의 학교인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다. 즉 대학 입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교 유형을 구분해도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 뭐 외고라고 해도 대원 외고하고 이제 어느 외고랑 기분 나쁘지 그냥 지방에 있는 어느 아 맞아 그런 외고도 있었지라는 외고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 유형만 갖고도 구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신 컷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화학교육과가 3.2 몇이 됐대. 예, 이거 서울대예요. 아 그러면 뭐 우리 학생이 그냥 생 일반고인데 2.2인데 써도 되겠네? 아니란 얘기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 이제 이 내신이란 게 큰 틀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져온 게 이게 제가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휴문고등학교 작년이에요. 올해 거는 진학부장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신 자료인데 강남고등학교의 수시 전략, 인문 계열, 오늘 문과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등급 때가 써야 할 곳, 2등급 초반이 주로 쓰는 곳, 2중, 2후, 3후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부분. 자, 2등급 후반이라고 쳐요. 2등급 후반은 2.789란 얘기겠죠?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2등급 중반에서 제시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라. 그럼 2등급 중반에 어디 제시했어? 뭐 고대에도 있고 뭐 고대 학업 수영 하나 있냐? 고대 학업 수영 하나 있고 주로 서성한 중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서성한 중경이 레벨, 중경이시 레벨이에요. 문과 기준 봤을 때. 근데 2점대 후반이면 여기 어느 경우에만 쓰라고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비교과가 아주 우수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는 거죠. 뭐 상향으로 한두 개 써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그 강남권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2점대 후반이 됐을 때 중경일시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3등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과가 아주 아주 우수할 때만. 근데 조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일반고에서 비교과가 아주 아주 우수한 경우는 정말 아주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것은 일단 내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옛날부터 있었죠. 대학을 결정하는 건 내신이고 학과를 결정하는 거는 생기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충 우리 고등학교 레벨이 이거 지금 강남 일반고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요게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D로 잡거든요. 강남 일반고는 A, B, C, D 중에서 그런 식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 대충 내신이 뭐 2점대 초반이 어느 정도 대학을 쓰고 2점대 중반 어느 정도 대학을 쓰고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한다. 약간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요거는 뭐냐면, 올해 한 달 좀 넘었네. 이제 서울대학교 아롤이라 그래서 입시 웹진에 그 학생의 이제 프로필을 넣고 어느 학생이 뽑혔을까요?라고 약간 퀴즈식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 학생들 프로필을 이제 제가 컨설팅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결론은 허무합니다. 셋 다 뽑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합격 가능성을 뽑아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A가 제일 높았고요. C가 그 다음이었고요. 이제 B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어요. 제가 정리한 건. 근데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건 A였고, 이건 일치하죠. 근데 B, C는 이제 제가 뽑은 순서랑 조금 달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학과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문과가 교육학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다 둘 다 이과라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학생의 생기부 영향을 보는 거냐? 일단 전체 내신. 전체 내신. 근데 이제 이게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균이 없으니까 아마 다 일반 전형으로 뽑은 애들인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고 전체 내신이 어느 정도 선에 들어와야 하느냐. 아마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 일반고만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관련 교과의 내신을 봐야죠. 관련 교과는 교육학과는 일단 사회 내신을 보는 거죠.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전과목 내신보다 좋아야 됩니다. 좋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괜찮고 얘는 나쁘죠. 그럼 감점이에요. 이거는. 얘도 괜찮죠. 이렇게 나온 거. 그다음 그 오인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BC가 동일했구나. 그 영화 활동은 동아리하고 이제 올 2학년 때까지는 있는 기본적으로 유연화 프로그램 그런 게 들어가고요. 이제 어쨌든 주로 이건 소위 다른 곳에서 진로 활동이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술 역량은 기본적으로 이건 탐구력이죠, 탐구력. 그래서 지원한 분야로의 이제 발표나 보고서 그리고 이 전형별 요소는 서울대는 어쨌든 으뜸으로 보는 게 독서하고 과목 선택이죠. 뭐 이건 다른 학교다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순서가 다르구나. 죄송해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제가 뽑은 순위는 일단 얘가 제일 낮았었고 얘네들이 비슷했어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단 얘가 왜 제일 낫느냐? 얘는 보시면 이 활동들을 쭉 보시면 원래 교육학과 모르던 애가 아니에요. 얘는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나 혹은 이제 아동가족학과나 이쪽 계열로 가려다가 아동가족학과는 아니었겠죠. 아동가족학과는 교육학과랑 비슷한 수준의 인기도니까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생각하다가 약간 튼 거예요. 이제 뭐 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보다는 이제 그 후반부로 전반부에는 확실히 교육학 내용이 없거든요. 1, 2학년 아마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없고 2학년 2학기 갑자기 막 집중적으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활동들이 다 2학년 2학기 이후에 2학년 이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티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가장 낮게 받고 가능성을 얘네들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점수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그냥 저 기본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아마 B가 좀 더 우선순위 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봤을 때 B는 이과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과가 9명 뽑나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9명을 다 교육학과스러운 애들만 뽑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이제 구성원의 다양성을 가져올까 딱 한 명만 뽑는다면 딱 한 명만 뽑는다면 전 C가 뽑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어쨌든 서너 명 정도 뽑는다면 C도 뽑고 A도 뽑았지만 B도 뽑아줄 것이다. 왜? 얘가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과 베이스로 되어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에서는 이루어진다. 라는 걸 가지고 학생의 어떤 경쟁력이나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요. 다음.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문과의 빅3 상경, 정의, 미디어. 제가 약간 장난처럼 말씀드리지만 문과가 아무리 망했어도 상경, 정의, 미디어는 여전히 치열합니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세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우선 이 안에서 과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가장 당황하면서 말리는 거는 상경 계열을 준비해 왔는데 수학 내신이 잘 안 나와서 정예로 바꿔야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정예는 1학년 1학기부터 들고 파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얘는 2그룹이니까 제일 낮은 그룹이죠. 생일반고. 그래서 이때 중후반이었는데 서울대 일반 경제, 연대 하루 경제, 고대 우주 경영.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수능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국 고대는 최저도 못 맞췄어요. 이 경우 네, 오른쪽 친구 D그룹이면 이제 보통 이 서울대를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보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얘는 그럼 결국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얘 1순위는 어디였어요? 플랜 A는 정예였죠. 정예로 했었는데 암호를 쓴 거는 이제 정예에서 좀 낮출 때가 인류학과고 좀 낮출 때가 사학과나 아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나 전사고라면 사학과 쪽으로 낮추는 게 더 맞을 거고요. 커리큘럼 구성상. 외고라면 아문 쪽이 좀 더 맞을 수 있죠. 어쨌든 얘는 아무리 좀 전략적으로 2학년부터 들고 팠던 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 B가 작동을 한 거고 고대 계적을 일문과를 쓴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얘는 1억과였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정예와 경제는 최고 인기 학과다. 다음 미디어. 여기 제가 학생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써놨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연대 원로원을 갖고 얘는 이제 고대 경영, 얘 연대 경영을 갖죠. 고대 경영 했었는데 그래서 기균이긴 하지만 이 최고 인기학과급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우수한 친구들이 가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최고 언론 경영 정예 정도 가면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기회균형 쪽으로 뚫리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회균형에서도 최고 인기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상경의 정원이 많아서 커트가 낮고 취업이 많이 돈다던데 뭐 맞는 얘기죠. 정원이면 커트가 낮아진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계별 전형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연고는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이제 어쨌든 메인이잖아요. 교과 전형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일단 배수 안에 들어야 돼. 근데 배수 안에 들기에는 지원자가 우수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아예 배수 안에부터 못 들면 뭐 추합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말씀드렸죠. 상경이 안 될 것 같아서 정해나 미디어로 간다. 이거는 똑같이 인기가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내신의 우위로 해결을 할 수 없다. 왜? 정해나 미디어에 내신 좋은 애들 많다. 성대가 정보적 가서 안 봐서 상경도 붙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저는 이거 약간 여전히 낚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정보적 가성 안 돼도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예 지뢰 과목과 안 쓰면 이제 성대 입장에서 풀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대 입장에서 얘는 상경으로 준비가 됐어. 근데 뭐 C급이야. 그냥 성대를 봤을 때 근데 얘는 상경으로 준비가 안 되는 B급이야. 제가 이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A급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서영고로 많이 몰렸을 테니까 그럼 누구 뽑아요?
둘 중에는 안 깔려. 근데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됐지만 A급이 혹시 여기도 썼어? 그럼 뭐예요? 준비된 A급 뽑는 거. 아, 준비 안 된 A급도 뽑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전반적으로 우수할 테니까. 여기가 무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애들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애들을 좀 지원을 받아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성대나 서강대 입장에서 B나 C급 애들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자꾸 A급 애들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걔를 뽑았다가 걔 혹시 서울거 떨어지면 재료감 주워가면 되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행정학과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약간 이렇게 애매한 지위를 갖는 과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실제로 시험 지원했던 케이스들이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일반고 1점대 중후반 아이가 이런 식으로 썼었고 C그룹 인고 1점대 초중반 아이가 썼었어요. 얘네들은 일단 그 과 구성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얘네는 어쨌든 연대, 국제형, 핫스를 간 애들이거든요. 네, 간 애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긴 다 1차 합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셨을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 친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쓴 친구예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대를 비교했을 때 아동가족보다는 사회복지학과가 더 인기학과죠. 그리고 연대 비교했을 때도 사회복지학과에 비해서는 행정학과가 좀 더 인기학과예요. 음. 이런 상대적 우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은 행정학과라고 하더라도 연대에서는 이게 보통 뭐 정예들이 살짝 낮춰서 쓰거나 어쨌든 중상위권 학과에 속해 있어요. 근데 고대는 이제 학과 구성상 자전과 행정에 가는 생기부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전, 뭐 행정, 자전, 상대 근리 여기까지가 대체로 생기부가 애들 비슷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자전이 더 인기죠. 고대에서는 자전이 뭐 거의 경영보다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전에 밀려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과들이 같은 과지만 대학에 따라 툭툭툭 당연히 그런 이제 라인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범대 사학과 계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학과 계열은 네, 일단은 비인기학과다. 요새는 오히려 철학과보다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서 아니면 이제 사학이 좋은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약간 그냥 경험적으로 분류를 한 건데 보통 이제 가장 이제 탑 티어 쪽에서는 어쨌든 상경 계열, 그러니까 여기 상경 계열이라는 건 좀 넓은 의미죠. 서울대 기준 봤을 때 수학 면접을 수학 문제 풀어하는 면접을 보는 학교. 그다음에 이제 정예,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런 데는 이제 어쨌든 각 그 대학에서 탑 티어를 분명하게 형성을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학과군이 사회학과, 사회학과 만만히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심리학과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기 인기학과로 들어가 있고 연대행정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대문화인류, 고대자전, 명문이나 영교. 왜냐면 이제 여기는 영문과는 이제 보통 좀 무시하시는데 영문결이라고 영문과는 그래도 여전히 영문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에서 영어 교육과가 가장 높죠. 그다음에 교육학과,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 근리 정도도 근력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런 생기부로 가는 데잖아요. 정예나 사회나 이런 데 그래서 근리도 여기 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다음 레벨이 뭐 이제 연대를 포함한 국제학부 계열들. 국제학부는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학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연대는 사회복지가 있고 또 고대는 사회복지가 없죠. 그런 차이들. 그다음에 지리학과는 뭐 몇 개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행정, 고대보건정책 정도가 약간 중위권 학과 상형 형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동가족, 간호, 그런 정보, 통합디자인, 실내건축, 뭐 그밖에 어문계열, 사채계열, 사범계열 이제 어문계열 항상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제 외고 애들의 어쨌든 자기들의 그 영역으로 나아갈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 학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과들, 뭐 서강대나 서울대도 말고 서강대 마찬가지 종교학과, 신학과, 고대학문학과 여기는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여기를 생기부로 채워오는 애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장 비인기 학과고 보통들도 가장 많이 던져보죠. 그냥 저 대학 하나 써볼래라고 던져보라고 말씀드리는 학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획일적으로 말씀드려요. 여기는 이 가장 윗그룹은 5학기 생기부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기본입니다. 여기 필요한 내신은 당연히 갖고 있고 그 학교 기준으로 5학기가 이쪽으로 활동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두 번째 그룹은 그러면 여기는 대충 4학기 정도 생기부가 갖춰져 있고
여기는 3학기, 여기는 2학기, 1학기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플랜 B를 얘기하는 거니까 플랜 A는 만약 아직 안 고르실 때면 어디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고르시겠죠. 이거 3개 정도 플랜 A를 잡혔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여기에 상응하는 내신이 없어. 그럼 일단 학과를 바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만약 지금이 2학년 뭐 2학년이다. 그럼 이제 2학년 3학기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정도 그룹 수부터 다시 출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넣는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룹이었는데 일로 바꾸는 건 지금 이미 어려워진 거죠. 왜? 1, 2학년, 1, 2학기는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이랑 결국 뭐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오시는 거. 합리적인 상태. 이쪽을 뭔가 병행해 오지 않았다면 여기 있다가 지금 일로 바꾸는 건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걸로 뭔가 대학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3학년 1학기는 다 자기가 쓰는 학과 쪽으로 애들이 맞춰서 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감이 어쨌든 7월 말 8월 초니까 이미 다 내신 나온 다음에 이제 학과 정한 다음에 생기부 만들 수 있잖아요. 3학년 1학기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갑자기 뭐 갑자기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요런 그룹들 약간 중위권 그룹들 이쪽으로 3학 1학기에 집어넣어서 오겠다.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그때는 사실 대학을 낮춰야 돼요. 음. 같은 대학 레벨에서 낮춰서 이쪽으로 갑자기 틀어서 오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중위권 틀려고 하신다면 늦어도 정말 늦어도 2학년 2학기부터 생기부가 채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성균관대 글로벌 같은 경우 좀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왼쪽 친구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친구는 지금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고대 계좌 돈목과 쓴 거 보니까 외고 도곡과일 거예요. 10중 8구. 그다음에 그 서울대 공민사 연대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아마 얘는 이쪽이 주력이었던 것 같아요. 국작부 계열의 이쪽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이제 어문 쪽이거나 근데 뭐 이쪽으로 이제 어쨌든 인문 쪽으로 생기고 돼 있겠죠, 그죠? 이 위에 네 개를 보면 여기 이 정도 썼다는 거. 근데 그러면 이제 고대하고는 왜 경영을 썼을까? 고대를 내가 거기까지 고된 인기학과 한번 써보자. 성대 한번 인기학과 써보자. 어떻게 해서 떨어졌죠. 음. 그러니까 그 성대나 서강대를 학생들이 고대까지 막 되게 신중하게 쓰고 성서에서 내가 여기까지 뭐 이렇게 소심하게 써야 되라고 하시는데 소심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붙습니다. 이렇게 질르시면 안 되고요. 질른다는 게 인기학과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없는 걸 인기학과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친구는 성대 자전이 됐죠. 근데 사실 뭐 작년에 성대 자전 되는 건 추합까지 따지면 사실 안 된 친구가 없으니까 다 된 거고요. 얘는 최초합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문과 계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T&T를 이쪽을 쓸 정도로 상당히 테크놀로지적인 요소가 생기게 있었다는 거죠. 하스를 써서도 아마 TAD 계열을 맞춰 썼을 것 같고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다음에 또 성대 근리학 의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함부로 쓰시거나 성서인데 성서라도 질러야지 하시면 오히려 고대는 됐는데 성서를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 우리 학교는 연대보다 고대를 잘 보낸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고대는 붙었는데 서성은 왜 떨어지나? 방금 말씀드린 거. 일단 고대 궤적의 경우에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학원은 높은 수능 때문에 사실은 내신상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항상 컨설팅할 때 보서성하는 내신 때는 같이 놓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다음 한중은 우리 학교 안 뽑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조금 이제 팩트 폭행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 학교를 안 뽑을 만큼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돈 케어죠. 그래서 될 만한 애들이 안 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쓰는 애들이 서성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서성 쓰는 애들이 또 한중을 대충 쓰거든요. 뭐 한양대 무슨 저기 파이낸스 경 이런 애들이 막 써요. 떨어지죠 가서. 그런 것이지 인기학과 위주로 쓰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학교를 뽑고 안 뽑고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플랜이 말씀드린 오늘 문과 설명이니까 일단 상경, 정의, 언론, 영문 뭐 이쪽 계열이 일단 1순위로 가고요. 보통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퍼스트랑 세컨드 티어에 있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서드랑 퍼스트 티어, 여기가 마지막 티어인데 그러면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기존의 자기 생기부를 살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정예는 일단 사학계열.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학계열, 전사고나 일반고라면 어문 계열이라면 어문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언론이나 뭐 미디어 쪽이라면 국문 쪽이 잘 맞고요. 사회 쪽이라면 거기 이제 이건 되게 일반적인 것같 그거의 사범대학과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한 플랜 B다. 그래서 이제 무전공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무전공은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한 끗이 모자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서 저랑 정할 내용은 되게 소비자적인 입장인 거고요. 대학이나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열심히 해봤고 저것도 열심히 해봤는데 살짝 아쉬운데라는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뭘 할지 모르는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얘가 어느 쪽에 갈래인 게 분명히 보이는데 깜빡하고 어떤 과목 하나가 살짝 빠졌네.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뭐 물리 2를 안 들었네. 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 저 심화과목 안 들었네. 아니면 물리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자기 전체 내신보다 빠지네. 이런 애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공을 처음부터 플랜 B, 뭐 처음 플랜 A를 당연히 할 이유도 없고 플랜 A를 할 이유도 없고 플랜 B로 갈 때는 뭔가 전략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해당 학과, 특정 학과로 갔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무전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부분들은 끝났고요. 질문들 주실 동안 간단히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가 뭐 내일 모레 정도면 대충들 끝나죠. 끝나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플랜 B를 듣긴 들었는데 못 잡겠다. 그런 경우에 진단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정말 큰 경우에는 제가 학종은 어려울 것 같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기가 이제 완전히 학종은 잊어버리고 뭐 논술하세요, 정시하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가족학과로 바꿔보죠. 아니면 교육학과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하는 진단 컨설팅 90분 진행할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나가서 근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남은 1학기 동안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보고서나 발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 그 경우에는 120분짜리 컨설팅, 설계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제 앞에 제 연락처는 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들 아시겠죠? 대부분 제 SNS에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로 주시면 제가 시간 약속도 잡고 뭐 간단히 학생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오늘 이제 3학년 이건 3학년 대상은 아니고요. 주로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공휴일을 맞아서 생기부를 진짜 좀 채우고 싶다. 이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특강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YCC 강동, 월요일은 오로일은 일산, 6일은 대치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요 특강에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어쨌든 이번 학기 생기부에 직접 활용 가능한 뭐 보고서 한 최소한 두세 개, 서너 개까지 발표 서너 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약간 중3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특목전자 자소 프리퀄이라고 해서 좀 일찍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이번 뭐 내일 모레네요. 바로. 내일 모레 PP에는 일단 1회 특강이 있고요. 좀 차근차근 써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3회 클리닉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 특강, 3회 클리닉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플랫폼에 들어와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질문들 있으면 질문 주세요. 오늘 상대적으로 콜라보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설명의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